오늘 249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늘 함께하는 고현준 평론가 오늘 자리를 못했는데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트위터에 박시영 TV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늘었나 구독자가 구독자가 23만 5천으로 좀 늘었던데 한 1,000명이 네. 고맙게도 저희가 그때 특강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이 자리였구나 지난주. 여기서 딱 이 자리에서 했었죠. 한 20분간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보신 모양이에요. 참모들이 건의를 드렸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공유한 의미는 많은 분들이 좀 저기 나와 있군요. 이미지가 많은 분들이 좀 그 주변을 설득할 때 네. 여러 사례들이 있을 텐데 제가 주장하는 경기도 정책을 가지고 좀 포퓰리스트라는 저들의 프레임을 깨는 방법 또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너 어디 사니? 경기도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없니?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경기도를 화제로 끌고 가고 이재명 정책을 알리면서 얼마나 유능했는지 이거를 알리자 그 얘기가 이제 요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좀 괜찮다 싶었나 봅니다. 네. 공유를 좀 해주실 거예요. 아마 의원들도 많이 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네. 실천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슈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어쨌든 좀 정돈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론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관심이 많았을 텐데. 제 주변에는 이번에 네, 발표되기 전에 예, 뭐 주말에 극적 합의를 이루긴 했습니다만, 네, 네. 그래도 이번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음.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거나 음, 때로는 음.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하는 그런 뭐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주변 누굽니까 도대체? 기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의외로 네. 의외로 안 좁혀지니까 예. 이런 상황이 오늘 아침에 많이 봤죠 제가. 뭐 대충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네. ARS 조사들이 지금 발표가 된 거죠. 그렇죠. 예. TBS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가 조사한 게 먼저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띄워주시죠. 2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요게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렇죠. 양일간 조사했는데 되게 네. 이제 금토 조사하면 금요일 날 샘플 한 1,000명 조사도 하면 600명 내지 650, 700 이렇게 대개는 그렇게 잡습니다. 한 600 정도. 600 정도 잡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되게 네. 첫날 조금 더 많이 잡습니다. 안정적으로 보면. 휴대폰 가상번호를 했을 테니까 600에서 뭐 700명 사이 잡았을 것 같은데 41.2 대 37.9.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루어졌던 어떤 나름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시너지가 날 만한 네. 이벤트가 있었던 건데 그게 다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오차 범위 냅니다만 어쨌든 저 조사보다는 금주 초에 발표될 ARS 조사는 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면접 조사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네. ARS 조사는 좀 그렇다라고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기 1.1% 빠진 걸 보면 네. 대개는 이제 조동연 상임위원장, 선대위 상임위원장의 네거티브가 굉장히 셌고 네. 또 그분을 방어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조금 꺾인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특이했던 것은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 차이를 봤더니 갤럽 조사 지난주에 딱 동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2월 3일 날 예, 발표. 그게 이제 화수목 조사였고 이 조사는 금토 조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전화면접 조사고 요거는 ARS. ARS. 물론 이제 전화면접 조사인데 휴대폰 가상번호로 조사한 건 아닙니다. RDD 방식으로 한 85%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특징이 뭐였냐면 여성에서는 거의 붙었었어요. 갤럽 조사에서는 네. 이재명 34, 뭐 윤석열 35,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붙었었는데 여성 30대가 약진을 했었죠. 그때. 그렇죠. 약진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에서 윤석열이 41.5, 이재명이 33.8. 여성에서 과거에 이렇게 좀 벌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대로 바뀌지 않았다. 그 얘기는 여성층 중에서 정치 고관여층들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건 있다. 아하. 그러나 정치 저과정까지 폭넓게 한 조사에서는 상당히 붙어 있다. 이게 예.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 경기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재명 지사 그 형태는 좀 비슷하긴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재명 지사가 예.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 지사 37, 윤석열 32, 한 5% 포인트 앞섰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38.9 대 39.8로 오히려 한 1% 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로 드러났습니다. 예, 어쨌든 조사 방법론의 차이니까 예.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보다는 중간 정도 수준에서 민심이 형성돼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갤럽 조사에서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뛴 거는 대구 경북 제가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네네. 뭐 그게 이제 표본이 적기 때문에 약간 튈 수는 있습니다. 예. 뭐 100명 안쪽이니까 100명. 원래 이제 100명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거의 10% 포인트입니다. 95% 실제 네네. 수준은. 네. 그러니까 이제 소지역을 볼 때 인구가 작은 데를 의미부여를 크게 하면 아하.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크기를 봐야 하고 네. 남녀 뭐 연령별로는 나름대로 표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니까 조금 네. 볼 수는 있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지역별로 보는 거는 서울하고 인천 경기 같이 이제 사시가 좀 크니까. 되는 데는 그나마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좀 유의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시위를 했죠. 했죠. 자맹을 했는데 시위, 자맹, 파업 뭐 마찰이 어쨌든 극명하게 노출됐는데 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봤더니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 더 크냐 네. 그랬더니 원인이 윤석열한테 더 크다는 게 58.4, 이준석한테 크다는 게 26.2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준석이. 네.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 보느냐? 거꾸로 봐. 압도적으로 이준석 44.9, 윤석열 35.8.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네. 2층 2층 강경 보수층. 2층은 이준석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세대가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층들은 윤석열 책임으로 보지만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책임을 더 보고 있다. 음. 이게 이제 갈등의 소지를 안고 네. 출발한 거죠. 일단 원인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뭐 케이스와이 한사인 조사에서 차기 대선 성격에 있어서 조금 더 벌어졌다. 정권 교체론이 좀 더 높게 나왔다. 네. 요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3번 오마이뉴스. 요건 뭐 매일 조사하는 방식이죠. 네일미터가 계속 하는데 오마이뉴스가 이제 그런 방식을 최근에 과거에는 이걸 이제 TBS하고 하다가 네네. TBS가 이제 KSY로 경쟁 입찰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일미터 매일 일간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 44, 이재명 후보가 37.5인데 좀 추이를 보면 매일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윤석열이 2.3% 포인트 윤석열이 깎였고요.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0.6% 포인트 올랐네요. 소폭. 예, 소폭 반등을 한 거고요. 격차가 좀 줄었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ARS 조사도 이게 이제 6.5%면 여기는 이제 오차범위 바뀌겠네요. 사례 수가 좀 많으니까요. 네. 많으니까 오차범위 바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한사연 TBS 조사는 오차범위 내에 각주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사에서도 20대에서 보면 25대 25.1 대 25.6 딱 박빙이 붙었어요. 그렇죠. 윤석열, 이재명 25.1 대 25.6. 30대에서는 35.2 대 41.2로 6%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좀 소폭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죠. 대개 이제 30대는 좀 더 앞서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청년 얘기들이 나올 때 일단은 20대들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축적이 돼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30대보다는 반문 정서가 더 강하거든요. 20대가. 네.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의식도 더 세고요. 네. 그래서 20대를 공략하는 부분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계시고 누적이 돼야 나중에 효과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20대에서는 저는 5에서 10%포인트만 이기면 된다고 봐요. 한 10%. 맥시멈 10이고 네. 5에서 10%포인트만 이길 수 있으면 된다. 오히려 30대에서 10%에서 15%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30대에서 더 벌리는 벌리는 게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30대가 벌어지면 20대들도 고민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누적이 될 테니까요. 예. 이재명 후보가 메시지. 근데 특히 이제 이준석이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네. 20대를 단기에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적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30대 분들은 반문 정서도 덜하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도 20대보다는 덜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 확실히 길을 꺾어놔야 한다. 네. 30대들은 또 많죠. 부부들도 많고 근데 네. 아무튼 부동산 문제도 관심이 많고 또 네. 직장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벌이도 많고. 예 맞벌이도 많고 예를 들면 52시간에 대한 여론들도 30대하고 20대가 또 완전히 달라요. 네. 20대들은 직장 생활 안 하신 분들도 제법 학생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맞닥뜨리지는 않잖아요. 예. 약간 관념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는데 네. 30대는 현장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약간은 온도차가 느껴져요. 정책에 대한 평가나 판단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 20대보다는 30대가 먼저다. 같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디를 더 초점에 둘 거냐. 그렇게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국민의힘에 이상한 애를 또 위원장을 했던 노재승? 노재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 이상한 사람이던데 어떤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독재를 찬양하고 예. 노골적으로 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폄하하는 음. 그런 이른바 망언들을 많이 했고요. 이게 실제로 뭐 과거의 어떤 그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포스팅을 한 게 아니라 민중의 소리라는 이런 기자들이 이 노재승에 대해서 쭉 그 페이스북을 팔로우를 해봤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최근 1년 동안 페이스북 포스팅 올린 거를 보면 네. 민주화 운동, 세월호 진상 규명 활동을 비하하거나 예. 독재 정권을 찬양을 노골적으로 심지어 이게 8월 5일자에 노 씨가 페이스북에 쓴 게 있거든요. 네. 그대로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네.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고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취하는 모든 것들이 그 두 지도자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젊은 친구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 친구 보니까 정규직 폐지론자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런 주장도 했다면서요? 그럼 뭐 그게 트위터에 올린 건지 페이스북에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반일을 주장하면 정신병자로 내몰고 그쵸.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때 흔히 말해서 한일 일본 관계가 너무 안 좋았을 때 막 불매 운동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저는 그걸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 운운했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던데. 그것도. 우리 황희두 씨가 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이 친구에. 이제-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이제 함유병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함유병이 날아갔잖아요. 네. 이제 노재승 노재승 이 친구 날릴 때가 됐어요. 집중적으로 언론이 이 친구를 조명하고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증거가. 근데 응. 제가 진짜 오늘 약간 충격까지는 아니고 약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게 노재승에 대해서 언론들이 쭉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네. 어차피 지금 그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발탁이 됐으니까. 네. 근데 거의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냐면 지난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연설한 거. 연설한 거. 아니, 그래서 연설문 전문이 이거다라고 게재한 언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의 청년 선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금 누구죠? 민달팽이 했던 권지웅. 권지웅 맞죠. 하고 또 여성분 한 분 네, 계시고 공동. 공동으로
등등 해서 또 대변인들이 있으니까 이따 남영희 대변인도 올 텐데 네. 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입장이 똑같으냐 네.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야 돼. 쟁점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답변한지 듣고 또 반박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럼 토론을 하자. 네. 제안도 하고 네. 예를 들면 청년 선대위원장이 권중 선대위원장이 있으니까 남자가 만나서 공개적으로 토론 한번 하자라고 해서 자꾸 쟁점화 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는 거 청년의 상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그 작업을 이제 할 때가 됐다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 제가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신의진 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여튼 윤캠으로 예, 들어갔잖아요. 뭐 특보인가 뭔가 맡았죠. 예, 들어갔는데 음. 거의 그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공공의 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반 게임 예. 선봉처럼 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미 20대들이 쫙 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안 하도. 그거는 네. 이미 게임하는 분들이 이용 뭐 이런 분들 신의진 이용도 이번에 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쪽으로 해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거든요. 거기 신의진 또 누구더라? 몇 명 묶어갖고 그리고 그거를 신의진 기용한 거를 하태경이 옹호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싸잡아서 그 황희두 대표가 그 얘기 하던데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젊은 20, 30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를 텐데 그래서 이상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울산 북구 완전히 떴습니다. 이분이 e스포츠 이런 게임과 관련된 그 자율 규제가 아닌 강제적으로 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스포츠 단들 있잖아요. 상무팀 같은 걸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노력을 하는데 이분이 떴습니다. 뜨는 거는 정청래였던 게 아니라 이상원이 떴다. 그게 정말 이게 좀 관심. 완전히 떠서 그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노재승 이거 묶어서 때려야 한다. 이 얘기는 좀 근데 드리고요. 솔직히 묶어서 때리기에는 노재승이라는 인물이 거의 제가 봤을 때 그냥 극우도 아니고 약간 일배적 성향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일배적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방법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건건이에 대해서 이준석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맞습니다. 이준석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이준석 대표도 물어야 되고 물어야 돼. 윤석열 후보에게도 물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재성과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세게 시키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알게 하지 말고 본질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이승만 이런 사람들 추앙하는 거 그게 본질 아닙니까? 사실. 개인을 추앙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더 문제가 심각한 거 글을 자세히 보면 그냥 독재를 좀 그리워하는 젊은 친구가 독재 시절을 제대로 경험해보지는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검찰 독재를 또 원하는 것 같아. 검찰 정권. 참 한심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노재승 잡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좀 그걸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과학인재 4분 영입을 했잖아요. 여성 3분, 남성 1분 이렇게 4분 영입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여성 1분이 굉장히 활동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관점도 굉장히 좋다 이래서 뭐 언론에 약간씩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가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당이 잘 판단해야겠으나 그런 과학 인재들 4명 영입한 거를 일회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컨셉에 맞는 사람들 옆에 붙이거나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영입 인재들 4명 과학 청년들 영입했으면 그중에 한두 분 정도는 시간이 허락이 되면 여러 곳에 함께 늘 다니면서 이런 사람을 일회용으로 행사 때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할 얘기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청년의 눈높이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한두 명 정도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청년 선대위원장 아까 권지웅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위촉을 했는데 단순히 그 청년 행사에만 활용하지 마시고 저쪽에 이준석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쪽에 청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중에서 물론 그게 조동현 공동선대위원장 원래 생각하고 모셨던 것 같은데 상임선대위원장 그 부분이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좀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어쨌든 바람이 불어야 서울이 저는 바뀐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주부터 계속 예, 그걸 그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경기도가 조금 이제 올라오고는 있어요. 근데 네. 아직은 확 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장부 수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하고는 아무 사실 그 누구지 유동규 빼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경기도에 계신 지지자들 당원들 힘을 좀 냅시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번 선거의 주역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이 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시골에서 올라왔던 분들은 시골 친구들한테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뭐 특강 아닌 특강을 했는데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후보가 조금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아마 서울 저기 메가버스 뭔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서울편 나올 때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구전 논리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도 싸움을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 네. 지난번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게 선명한 준비된 경제를 아는 경제관념이 없는 이런 대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구도는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구전으로 쉽게 설명하면 예. 뭐 대선 얘기 나오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음. 야 복잡한데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가 먹고 사는데 누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네가 먹고 사는데 누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떤 후보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이번 선거의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경제와 민생이 녹아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의 경제 민생 능력이 누가 뛰어나냐? 그리고 너한테 구체적으로 도움될 사람이 누구냐? 네가 먹고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다. 네. 왜냐하면 도덕성 문제는 피장파장이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도덕성 우위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잘해야 엇비슷한 정도이지 네. 그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들으면 열불 터질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국민 인식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 리스크 흔히 말해서 김건희부터 시작해서 본부장 리스크는 과감히 때리되 그게 때리더라도 그것이 핵심 구도는 아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때리되 핵심은 네가 먹고 사는데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요걸로 주축, 중심축은 그렇게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구도 자체는 정권 교체론이라는 어떤 그런 구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구도가 잘 안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랬을 때는 실용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올라간 거 제가 봤어요. 이거 내용 좋은데? 네, 부모님한테 제가 진보 유튜브 구독해 줬대요. 요런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왜냐 맨날 보수 유튜브 이상한 것만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그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쪽 잘 안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게 카톡으로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한번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뜨죠. 계속 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어르신들은 그게 한번 뜨면 눌러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르다 보면 그 위주로 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쪽의 어떤 그 채널들, 박시영 TV라든가 이런 다른 쪽의 채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꾸준히 소개시켜서 네. 균형점을 잡게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그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험한 말은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욕을 안 합니다.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이상한 유튜브다 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 좋은 뭐 효과가 높은 유튜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도 괜찮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박시영 TV에서 박시영 대표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 지상파나 이런 데도 자주 나가시잖아요. 예, 이게 예. 딱 보시고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오! 저 KBS에 나오는 사람이잖아. 박시선사. 네.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저희 유튜브 한 10만 정도만 더 늘면 네. 승리하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권유해 10만. 주시고. 네. 자 그리고 당분간은 좀 국힘 국민의힘 쪽이 조금 힘을 내겠죠. 어쨌든
시너지라는 게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는 있겠지만 제한적일 거다. 네. 왜냐하면 이미 틀이 좀 잡혔고 네. 그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오는 조사들도 약간 국민의힘 윤석열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한 이번 주 내주 초까지는 갈 건데 그 뒤는 또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까.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준석의 이준석 효과죠. 아 그래 김종인 위원장의 효과가 저 김종인 아닙니까?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이준석 효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0, 50대 김종인이 통할 수 있는 부분 별로 없어요. 네. 이미 많이 신뢰를 잃었고 네. 60대 이상 어차피 약간 기울어져 있고 네. 그럼 20, 30대인데 20, 30대 김종인 저 영향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영향이 없어서 저는 뭐 효과가 있다면 이준석 효과 조금 있다. 그러니까 좀 떠났던 친구들이 그 실망해서 떠났던 친구들이 네. 이번에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이준석이 완승한 느낌이잖아요. 네. 백기투항한 느낌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센데 이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음. 때문에 제가 아까 청년 선대위나 이런 그 영입됐던 인사들 예. 그 이재명 후보 주변에 적극적으로 배치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조동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빨리 대안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동현 전 선대위원장이 그 관련된 입장이 이제 변호사가 나왔고 예. 또 그 은사 가르쳤던 분이 뭐 굉장히 방대하게 글을 올리셨던데 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전북 네. 갔다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약간 놀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북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예. 항상 전남이나 광주 내려가다가 그걸 슬쩍 거치고 내려가고 그렇죠. 올라올 때도 예. 거기서 먼저 갔다가 올라올 때 살짝 거치고 이렇게 원래 올라가고 그냥 강주가 메인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항상 하죠. 약간 서브 개념이었고. 서브 개념이 있어. 근데 오로지 지금 전북 지역에다가 이재명 후보는 올인을 한 거잖아요. 광주 전남은 먼저 3박 4일. 아니 물론 거기 먼저 갔지만 네. 전북을 따로 그렇게 음. 일정을 이렇게 왜냐하면 호남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줘서 네. 확실히 굳히기에 들어갔던 게 전북 아니었습니까? 전북이었고 예.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갤럽인가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젊은층 부동층 있잖아요. 네네. 그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아 전북 지역에서. 네. 나는 누구 후보를 찍을지 결정을 안 했다. 이게 한 20% 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약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굳히기 플러스 그거도 감안해서 간 게 그러니까 아닌가. 호남에서는 예. 여전히 그 20대는 서울 20대하고 호남 20대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 부모에 대해서 예. 부모 얘기가 잘 안 통하고 예. 20대들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호남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15%까지도. 네. 그래서 초기에 네. 전북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북이 늘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대표성 광주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 내에서 호남권 내에서도 약간 소외됐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서를 후보가 잘 아신 거예요.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배려해서 뭐 무주, 진안 이런 그 인구수가 별로 없는 없는 곳에도 데를 또 주로 집중적으로 갔는데 그게 회자가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북이 사실 지난 문재인 후보 나올 때도 제일 득표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주, 진안 이런 데는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 뒤집어졌대요. 그 정도 역대 모인 적이 없대. 아니 왜냐면 인구가. 그런 데는 잠깐 삭삭 훑고 지나가는 그치, 데지. 그치. 거기서 막 연설하고 이러지 네, 않잖아요. 그런 풍경은 잘 안 네.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안호영 의원이라고 지난번 우리 나왔던 의원인데 국회의원 신이 났더라고. 자기 동네 왔으니까. 네네네. 무주, 진안 뭐 이런 데들. 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특히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총리가 직접 식사 같이 하시면서 같이 힘 했죠. 실어주고 예. 모양새 좋았습니다. 그 모양새는 좋았죠. 어, 누가 많이 생각이 나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낙연 후보의 네. 거치 적극적으로 언제 결합할 거냐 이게 네네. 이제 관심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낙연 후보가 주장했던 공익환수 관련해서 3법이 있었어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오늘 이제 정책 그 의총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애우를 하고 계속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뭐 그 박강원이라든가 네. 박강원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의 오영훈 의원 이런 분들이 요직에 지금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그 원팀 정신을 살리려고 이재명 후보가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이쯤 됐으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이낙연 후보가 통 크게 도와주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낙연 후보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네. 또 시너지도 나중에 결합한다 하더라도 시너지가 제한적일 거다. 그렇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쪽이 저렇게 막 뭉치고 있는데 여기는 뭐 하지? 뭐 이런 네. 느낌이 있거든. 네.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후보가 결단을 좀 내려줘야 할 시점이 금주 다음 주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후보 나름대로 연락도 드리고 한 번 더 이야기를 잘 드려서 예우를 좀 갖춰서 네.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거기서 이제 메시지가 몇 개 나왔어요. 어떤 메시지들이 주로 거론이 됐습니까? 전북 아니 입장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일단 전주 가서는 네. 이재명 후보 본인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유연성 있는 그런 네, 발언들을 했고, 그리고 군산 가서는 언론들이 이제 많이 시비를 걸었던, 제가 출신이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이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정읍에 가서는 검찰 독재만큼 검찰 독재도 군사 독재만큼 위험하다. 난 그게 키 메시지 같아. 예,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고 언론들도 이거 제일 많이 주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비판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했잖아요. 이재명 네. 후보가. 네.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질문이 나왔어요. 5급 행정고시를 없애지 말아달라. 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저는 요 얘기 했습니다. 그게 20대들 정서에 맞는 얘기예요. 예. 요걸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요 20대 정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스쿨이 자리를 잡은 건 맞는데 네. 여전히 노스쿨은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 네. 그 예를 들면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취지와 다르게 현실이 다르게 가니까. 예, 현실은 사실 돈 없는 사람들이 가기 어렵죠.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노스쿨의 골간은 가져가되 네. 사실을 통해서 일부 그 쿼터를 줘서 네. 일부 그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저는 있어 보여요. 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건 아까 그 검찰 얘기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건 뭐 약간 수사죠. 그거는 맥락을 앞뒤 보면은 그냥 수사인데. 수사인데 뭐 그거는 네. 제가 볼 때 아무 의미 없고요. 예. 비천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재명 후보 뭐 측근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혹시 네.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좋다. 굳이 안 그게 해도. 저는 그게 음. 이재명 후보가 음. 대본대로 이렇게 연설하시는 바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발생하는 약간의 좀 그런 네, 거라고 봐요. 굳이 그런 표현들 네. 오히려 약간 지금까지 이제 오히려 정제된 표현들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데 네. 이런 것만 또 기억에 남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표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뭐 전북 얘기 또 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전북 얘기는 뭐 예. 그 정도로? 네네네. 네, 아무튼 전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집중적인 일정 투어를 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제 지인들은 네. 지인 중에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인은 전북대 왜 전북대를 안 갔냐.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북대를 보통 가면 네. 학생들이 굉장히 모입니다. 전북대 앞에. 그렇죠. 거기가 또 교정이 옛날에 그 이뻐요. 문재인 후보도 대선 당시에 네네네. 거기서 했죠. 예. 그림 좋습니다. 그 캠퍼스도 예쁘고, 예쁘고. 부근에 무슨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되게 이쁘고. 예, 그래서 앞으로 네. 이제 그 지방 일정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죠. 대구 네. 경북도 남아 있고 강원도 남아 있고 제주도 아직 안 가셨고요. 네. 세종도 안 가시고 무엇보다 이제 인천, 경기, 서울이 남아 있는데 대학을 좀 한번 그런 데들 상징적인 곳 있잖아요. 지방에. 그렇죠. 그건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일정들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이런 게 다 이제 박정닷컴에 들어가면 제안이 오거나 제 개인적으로 뭐 카톡으로 보내거나 페북 메신저로 보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달하는데 힘들지만 전 안 드리기 때문에 전달해 드립니다. 그런 제안들이나 아이디어를 예. 캠프나 네. 당 차원 홍보 라인에서 뭔가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네. 누가 이거를 소개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의견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걸러서
이거 얘기거리가 된다? 네. 근데 누가 제안했어? 그래? 한번 검토해볼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무시 못하죠. 그래도 조금은 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숟가락 얹는 게 좀 더 편하긴 박형 하죠. 대표님이 제안을 해야? 아니 저는 제안할 때 제 제안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네네네. 제 커뮤니티에 이런 제안이 왔더라. 박시영닷컴의 소통방에 이런 의견이 왔는데 검토해봐라. 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러네요. 절대 남의 아이디어 이런 거 가로채는 성격이 못 됩니다.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저희가 성기능 광고를 하고 있을 때 네. 몇몇 댓글이 네. 아니 박시영 대표님 작전을 그렇게 노출하면 어떡하냐. 뭔 작전?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라든가 네. 민주당의 이런 작전 전략 음. 이런 걸 노출하면 어떡하냐라는 저는- 댓글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노출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 구도로 우리는 가져가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후보나 캠프 혼자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지지자들이 나중에 알고 따라오는 이 싸움이 아니라 지금 국면은 네.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그 생각을 갖고 함께 뛰어야 돼.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 뭐가 중요해? 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후보 찍으세요. 거기 골라. 그게 누구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골라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존댓말로 하면 안 될까요? 존댓말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정말 그 옆에 한 분 한 분 좀 우군화하고 네.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권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야 이긴다. 그래서 홍보할 때도 본부장 리스크, 김건희나 여러 가지 검찰 리스크라든가 그 가족 리스크, 가족 사기단 이런 네. 부분들을 홍보도 해야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정책을 펼쳤던 경기도 정책들 그거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하셔서 네. 정말 이재명 말로만 들었던 일 잘한다라는 얘기 몇 번 듣긴 들었는데 이 정도로 잘했어? 라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 드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자신 있으면 1대1 토론 나서 왜 이렇게 숨어?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신 없으니까. 자신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무식한 사람 많죠. 사실 주변에 보면. 근데 네. 무식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안 받습니까? 코로나19 터지면서 뭘 봤어요? 개인의 삶과 국가 정부하고 무관하다고 느낀 분들 많았죠. 근데 코로나19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방역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의 여러 가지 정책들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여러분의 가족, 본인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부와 국가 정책이 밀접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일상의 위협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전략이나 뭐 이런 얘기가 노출된다고 해서 저는 뭐 걱정 안 합니다. 그거를 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저쪽에. 후보가 그게 안 돼. 1대1 토론 뭐 유능 대결, 네. 능력 대결, 인물 자질 대결에서 윤석열이 뭐 그렇다고 안다고 해서 그거 쫓아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대놓고 해도 됩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했죠. 이 부분 조금 얘기 드려볼까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기자들은 또 어떻게 보고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갈등은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될 것이다. 음. 왜냐하면 일단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음. 그 인사조치 해라고 요구했던 사람들 인사조치 안 됐습니다. 안 됐죠? 그냥 안 됐어요. 어설프게 봉합된 거죠 지금. 봉합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선대위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거기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온 거고 약간의 지금 그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기존 선대위 체제는 그대로 있고 약간 별동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조직이 이원화됐다는 얘기고요. 네. 이 이원화된 조직에서 언제든지 역할이라든가 권한을 둘러싸고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느껴지죠. 오늘 뭐 김병준하고 김종인 같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요?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지금 김병준 위원장을 디스하던데요. 이제 그 양반 아니, 좀 심해. 리버럴이라고 뭐 이렇게 국가주의자고 뭐 저기 뭐 리버럴이라고 아니 얘기를 근데 하니까 김병준이 양반이야. 거기다 대면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참고 있네.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양반도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일단 저기 그 나이로 일단 밀리기 때문에 아유 참 그러려면 거기 가서 왜 있나? 네. 쪽팔리게. 네. 아유. 그리고 검찰이 오늘 걔네 선대위 띄운다고 오늘 김건희 선물을 주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2019년 때 이 코바나 컨텐츠가 전시와 관련해서 뭐 기업들로부터 협찬 받았다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안 했습니다만 2016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혐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걸 왜 오늘 발표를 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발표 시점하고 네.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눈치 보고 있다. 이건 앞으로 검찰이 의지를 거의 지금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찰은 확실히 김건희 그다음에 뭐 최은순 네. 뭐 윤석열 관련된 본부장 이 리스크와 본부장 관련해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단락 네. 뭐 밑자락을 좀 한번 좀 깐 거죠 지금. 밑자락을 깐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도 보이네요. 예, 자, 그러나 아무튼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 같은데요. 김병준, 김한길은 오늘 명단이 없었죠. 김한길 의원은 예전에 예전에 그 이상한 뭐죠? 뭐 하나 줬죠. 그게 그대로 있어요. 아,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사 조치라든가 기존 선대위에서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만 정리한 거구나. 예, 조금. 고하고 윤석열이 아니라 저 김종인 쪽. 김종인 쪽은 별동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원화 체제가 됐고 음. 지금 거론이 됐던 그 중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거는 일시적으로 아마 좀 후퇴하지 않을까 싶긴 그러니까 합니다. 청년본부도 보니까 장해찬 이런 친구들 들어갔죠. 중국더라고. 예, 이준석 사이가 안 좋거든. 너무 안 좋죠. 네네. 그 이준석 대표가 흔히 말해서 자명을 하고 있을 때도 네. 방송에 출연해서 계속 이준석 대표를 때리는.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굿모닝 충청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굉장히 이제 그 민주당의 네. 어떤 이슈들을 관련해서 네, 굉장히 뭐랄까요? 발빠르게 기사를 썼죠. 발빠르게 기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인데 전화 왔어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0일 전에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20일 전에 그때 제가 윤석열과 김종인, 이준석 요거 아웅다웅 하는 거 네.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서로 이제 봉합하면서 네. 시너지를 내려고 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싸우는 걸 너무 즐겨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 이슈로 나머지를 덮으려고 하는 거다. 관심을 저쪽으로 끌려고 하는 거다라고 한 20일 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묻고 그거 네. 어디서 뭐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 빨대가 혹시 있습니까? 하고 전화 온 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네. 없고 그냥 감히 그랬다. 그랬더니 뭐 역시 촉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아니 정권 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는데 그러면 네. 최상의 그림은 그거잖아요. 치고받고 하면서 나중에 합치고 시너지 내는 건데 그게 가장 그 좋은 그림일 거고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네. 전략가들 아마 국민의힘 쪽 전략가는 그걸 그렸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지금 이게 삐그덕거린 거죠. 실제 그리는 것보다는 좀 삐그덕거린 게 실제 나타난 거죠. 네. 왜냐하면 강경 보수들이나 극우 세력들이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 너무 불만이 강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로 가도 되나? 안철수만 붙여서 가면 끝나겠는데 이렇게 좀 생각도 있었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흐름도 좀 있었는데 결국은 지지율이 빠지면서 원래 전략가들이 그렸던 원래 그림대로 회귀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갈등이 종식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이건 뭐랄까 수면 아래 약간 있는 듯 보이나 결국은 캠페인 과정에서 이견들은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음. 김종인 위원장을 이 국민의힘 쪽으로 데려오고 싶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초선 의원들은 음. 윤석열 후보의 이 지금 일부 후퇴 이거를 음. 저도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실제로 약간 일부 후퇴하는 것 아니냐? 결국에 나중에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면은 네. 다시 또 이 모습을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죠. 그 기자들한테도 얘기하고 다녀요. 네. 일부 기자들한테도.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 이준석 그 대표 쪽에서도 약간 좀 윤석열 후보를 여전히 그 캠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학적 결합은
여전히 1도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인의 능력, 뭐 이런 전략가로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의 미디어에 의해서 능력이 과대포장돼 있다. 네.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여론에서 가지는 김종인 위원장의 파워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언론들이 띄워준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밥을 잘 사주나요? 그 양반이? 기자들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김병준 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저는 왜 사이가 안 좋은지는 제 나름대로 관측은 이래요. 이제 독일 유학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일하고요, 미국하고는 예. 이 학구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독일 쪽은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그렇죠. 평등 이런 게 강해요. 맞아. 예. 그러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항상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이 그리고 싶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내에서도 왼쪽에 있는 주장을 많이 해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은 민주주의 원리인 자유와 평등을 네. 약간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맞아요. 생각이 약간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국민의힘은 안 그렇거든. 국민의힘이 안 그런데 평등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없고 지금의 선대위 조직이라든가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런 본인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 그냥 이 판에서 그냥 본인이 역할을 그냥 하고 싶은 건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김종인에 대해 딱 이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겁먹지 말자. 김종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겁먹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네. 김종인이 다시 등장하는 거에 대해 긴장감은 갖잖아요. 나는 긴장감을 갖는 것이 좋다. 긴장감은 갖되 뭐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자. 김종인 그럼요. 한 칼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한 칼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순기능만 국민의힘에 주는 게 그게 아니라 실수 많이 합니다. 네. 내분이 갈등이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내부 그렇죠. 갈등이. 그래서 쫄지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대신에 긴장감을 갖고 오히려 이준석이 조금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30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영입된 청년들이나 당내에서 검증됐던 청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겠다. 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김건희 관련해서는 여전히 김건희가 아킬레스건은 맞습니다. 비호감도 제일 높다는 거 드러났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사과도 유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가족 문제라든가 네. 본인의 비리, 문제들 이런 거 사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학력 그 상습 위조와 관련해서 김건희 이런 거 누가 들고 일어나야 합니까? 대학 강사들을 들고 일어나야 맞아요. 돼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대학 강사 노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들고 일어나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학력 위조하면 본인들 일자리가 더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공정 정의 하자며요. 네. 학생들 뭐 하는 겁니까? 대학생들. 이 김건희 학력 다른 건 떠나도 다른 건 다 떠나서 도이치모터스나 코바나 콘텐츠는 아직 수사 중이고 이렇게 네.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나 학력 위조는 상습적인 학력 위조는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잠잡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 오늘 약간 이건 여담인데요. 윤석열 오늘 후보가 선대위 출범했잖아요. 김건희 씨 언제 등판하냐? 집에 가서 물어본다며.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야 무슨 뭐야. 말이에요, 그게? 집에 가서 물어본다니. 자, 4번 띄워주세요. 4번. 김건희를 찾습니다. 버스 정거장에 광고판이 등장했습니다. 쉘터 광고라고 하죠. 저 보세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김건희를 찾습니다. 아,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기 어디예요? 저 어딘지는 모르는데 저걸 찍어서 보냈어. 이거 멋있어. 자, 두 번째 4-2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오늘 이제 정책의총 마치고 송영길 대표 이하 주가 조작 주범 의혹 김건희를 수사하라 본청에서 계단에서 피켓팅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계속 주장했죠.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 네. 한 번은 저렇게 세게 때려야 합니다. 그 당대표가 나서서 김건희 문제 주가 조작 의혹. 왜냐하면 저게 법사위에서만 얘기한다고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번은 세게 짚되 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본부장 리스크가 그 가장 중심축은 아니다. 네. 고조축이다. 중심축은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 프레임 안에서 누가 먹고 사는데 도움을 줄까? 예. 누가 능력이 있지? 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사람들이 쏠릴 거다. 그래서 그건 중심축은 놓치지 말되 이런 이렇게 보조축은 또 보조축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좀 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제 뭐 삼지대 얘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회동했나요?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하고 제가 있습니까? 박시영 TV 올 때 이제 막 시작한다는 그 속보를 봤거든요. 뭐 몸값 띄우기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합의 볼 건 없잖아요. 단일화는 전혀 아니, 아닌 것 같고 1대1 토론 할까? 안철수가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른바 쌍끌 특검, 대장동하고 고발사주 이 쌍끌 특검 이걸 가지고 아마 안철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고 지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약간 정책 공조, 뭐 개혁 있잖아요, 연금 개혁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 후보가 받아야 하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뭐 예를 들면 삼지대에서 자기 독자 플레이를 하겠다. 네.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천명한들 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한두 번 거짓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아무도 안 믿잖아요. 심상정 후보도 정의당의 후보긴 하지만 그 정의당의 분위기나 당원들 분위기가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랑 저렇게 만나고 이렇게 회동하는 것 자체가 과연 내부에서 도움도 안 돼.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MBC 100분 토론 나가는데 내일 내일 100분 토론의 주제는 뭡니까? 내일 이제 김동연 후보 아, 특집입니다. 그 전에 이제 심상정, 뭐 안철수 했는데 전국 정당 지금 뭐 만들겠다고 선언했. 그래서 패널 3명이 패널로 나가는데 제가 이제 정치 분야 패널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내일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네. 이분한테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로 연대할 거냐, 끝까지 독자 플레이를 할 거냐, 네. 양당 후보 두 당의 유력 후보하고 뭐 연대 가능성 혹시나 있나,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물고 늘어져서 본인의 속마음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발언들을 보면 양당 체제에 문제 있다. 문제 있죠. 그리고 두 후보 상당히 문제 많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예. 표명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야 자기 공간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열리잖아요. 안 열리죠. 그러면 그 중에 네. 누가 더 네. 문제인지 뭐 이런 등등을 아무튼 좀 끄집어 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자, 1부 박수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